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현재 통증센터에서 만성통증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문지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목 통증 주사 방법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부위의 주사를 우리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통증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 쪽은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구조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뭐가 구조물일까? 근데 혈관 그리고 신경 뭐 요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아이들이죠. 그리고 또 목에는 좀 중요한 그런 구조물 중에 기도가 있고요. 기도. 그리고 또 좀 생각해 보면은 갑상선 뭐 요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그런 중요한 구조물들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통증을 일으킬 만한 그런 구조물에다가 문제가 되는 구조물에 정확하게 주사 치료를 해야 되는 고런 상황이죠. 그리고 목은 허리나 아니면은 뭐 엉덩이 뭐 이런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좀 그래도 뚱뚱한 분들도 이렇게 좀 가늘잖아요. 다른 몸의 부위에 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뭐 초음파라든지 엑스레이로 주사 치료를 하기가 그나마 그래도 좀 용이합니다. 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 통증을 중요한 구조물이 근데 그만큼 좁은 부위에 따닥따닥 모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하려면 어떤 통증에 어떤 시술을 무엇을 보면서 하면은 좋은지 뭐 요런 거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를 좀 궁금한 걸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맞아요. 목에 주사 맞는 건 되게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좀 예 맞습니다. 초음파를 가지고 주사를 인제 맞거나 아니면 엑스레이를 가지고 주사 치료를 보통은 하게 되세요. 그래도 예전에는 이제 블라인드 테크닉 이래 가지고 그냥 인제 의사들이 본인이 인제 감에 의존해서 주사를 놨어요. 그래서 인제 제가 트레이닝을 받을 때만 해도 그 성상신경절 블록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 성공률이 한 50% 60%막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블라인드로 하는 경우 이렇게 감에 의존해서 하는 그런 테크닉이었는데 근데 초음파를 보면서 요즘에는 다 하고 있거든요. 초음파를 보면서 하는 경우에는 성공률이 90% 이상입니다. 거의 100% 거든요. 그만큼 이미지 가이드로 우리가 주사를 맞게 되는 경우는 성공률을 굉장히 높게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목 통증의 주사는 우리가 보면서 해야 안전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 주사 보면서 하면 더 안전하고요. 신경, 혈관 확인하고 하는 목 주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목 주사가 그러면은 초음파를 보면서 실시하는 통증 주사들도 있고요. 또 시암이라는 뭐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암은 C자 형태로 되어 있는 엑스레이를 말해요. C자 이렇게 C자 형태로 되어 있는 팔 모양 암으로 되어 있는 엑스레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고 아이로 되어 있는 엑스레이를 찍어 가면서 하는 그런 뭐 엑스레이를 봐 가면서 하는 주사입니다. 요게 시암 주사. 요게 목 통증 시술들입니다. 이 앞선 우리 비욘디 앞선 시간에도요. 제가 보니까 다리 쪽에 발 통증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얘기 많이 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발 쪽도 주사 치료를 초음파를 보면서 많이 하는 부위거든요. 근데 목 통증도 주사 치료 초음파 보면서 많이 하고요.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주로 초음파를 보면서 하는 목 통증 시술들 많이 말씀을 드려 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시암을 보면서 하는 엑스레이 보면서 하는 목 통증 시술들 요거에 대해서 어떤 통증에는 좀 요거 보면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시술. 그러니까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 주사 치료할 때는 요걸 꼭 봐야 됩니다. 왜 요걸 봐야 되는지 요 구조물을 꼭 피해야 되기 때문에 요런 좀 팁을 좀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인제 되게 경추성 두통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경추성 두통은 그나마 좀 원인이 있는 두통이기 때문에 그 통증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원인을 잘만 찾으면 환자분의 통증에 대해서 좀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두통은 원인을 잘 이렇게 찾을 수 없는 두통들도 있어요. 1차성 두통이라는 거죠. 그거는 뭐냐 하면은 좀 이렇게 뭐랄까 바이오 피드백이 필요한 두통인 거예요. 스트레스와 연관이 크고 그리고 환자분의 어떤 감정 조절이라든지 이런 거와 연관이 큰 두통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거는 이제 의사들이 아무리 막 이렇게 원인을
찾으려고 해도 나의 감정 조절이 크게 작용하는 거면은 바이오 피드백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사 치료가 도움이 크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경추성 두통은 그래도 원인이 되게 명확해요. 그래서 객관적인 두통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원인을 딱 찾으면 그런 원인이 되는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원인을 찾아서 주사 치료를 제대로 해 주면 그러면 고칠 수 있는 어쨌든 원인은 있는 거니까 완전히 완벽하게 고친다라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원인을 찾아서 어느 정도 조절을 좀 크게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두통이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추성 두통을 일으키는 구조물들이 목에서 주사를 다 놓는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거를 주사를 어떻게 놓는지를 말씀드리면 딱 그 목에서 놓는 주사 치료 방법 알려드리는 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가져와 봤고요. 어 지금 이제 전진애 님께서 이제 질문 주셨는데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깨도 이제 주사 치료를 많이 놓는 부위고요. 어깨 아프다고 환자분들이 실제로 말씀 많이 주시는데요. 어깨가 아프다고 하실 때 이제 저는 목이 아픈 경우도 환자분들이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어깨가 아프다고 할 때는 실제로 어깨가 아픈지 목에서 오는 어깨 통증인지 요거를 1차적으로 구분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어깨에 근데 석회가 생겨서 그래서 실제로 어깨를 움직일 때 아프다 하면 뭐 실질적으로 어깨가 아픈 게 맞습니다. 어깨에 석회가 생겨서 칼슘 덩어리죠. 그래서 마취통증의학과에 가서 초음파를 보면서 목에다가 주사를 맞았어요. 목에다가 주사를 맞았다. 근데 그건 좀 이상하네요. 어깨 자체에 석회가 생겼으면은 어깨에 있는 회전근개에 칼슘 덩어리가 이렇게 석회가 좀 침착돼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회전근개에다가 주사 치료를 하셨을 건데 포도당이라던데 포도당이라는 거는 인제 회전근개에 석회가 끼어 있고 거기가 이제 딱딱해져 있고 부드럽지 않게 되어 있고 일부 부분 파열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거기를 좀 강화시켜 주는 프롤로 세라피 뭐 요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 게 효과가 있는 게 맞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포도당 그러니까 10% 이상의 포도당을 주입해 주는 거는 프롤로 세라피 인대 강화 주사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실질적으로 뭐 인대 강화 주사라 그래 가지고 1970년대부터 실시하고 있는 통증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일부러 무균성 염증을 포도당으로 일으켜서 그래서 인대에 무균성 염증을 일으켜서 더 인제 단단하게 강화를 시켜주는 염증 반응이 한번 일어난 다음에 걔가 힐링이 되면서 더 인대가 이렇게 튼튼해진다. 뭐 요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충격파 전기 온열을 같이 하고 있다. 충격파보다 주사가 더 무섭다. 어떤 분들은 충격파도 아프다고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충격파도 되게 아파요. 이게 실제로 이게 좀 강도가 이렇게 세면은 굉장히 아프다고도 하시고 강도가 약해도 되게 힘들어서 이렇게 아파서 뭐 이렇게 잘 못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인 것 같습니다. 주사를 그래서 좀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세요. 예. 근데 이 포도당 주사 요즘에 뭐 포도당 주사보다도 오히려 뭐 DNA 주사, PDRN 주사 같은 거 있잖아요. DNA 주사라든지 아니면 콜라겐 주사 뭐 요런 걸로 좀 대체해서 저 프롤로 세라피를 염증 시기를 뛰어넘어서 그래서 강화시켜 주는 인대 강화 치료를 고런 걸로 대체해 주는 뭐 방법으로 좀 더 세 드리기도 하고 있고요. 효과는 뭐 괜찮습니다. 인대 재생 치료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근데 목에다 주사를 맞는 거는 쪼끔 그거는 인제 실제로 어깨에 인대 강화 주사가 맞는지 고건 한번 좀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강이슬 님께서는 아이고 이름 이쁘시네요. 네. "주사 치료를 받고 싶은데 이거 뼈 주사인가요?"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1 년에 몇 번까지 맞아도 안전한지 실은 이게 환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인 것 같아요. 주사 치료 중에서 뭐 실은 뼈 주사 이거는 스테로이드, 글루코코르티코이드가 뼈 주사라고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거예요. 스테로이드 주사. 근데 뼈 주사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서 되게 받기 싫어하잖아요. 되게 안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실은 되게 안 좋지 않습니다. 좋은 주사예요. 좋은 주사인데 문제는 남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용하면.
필요하면 받아야 됩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스테로이드 주사는. 염증이 너무 심해서 그 통증을 심하게 느낄 때 그때는 받아야 됩니다. 그게 뼈 주사인데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남용을 하는 경우 한 번 맞으면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어우 되게 아팠는데 이거 맞았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아주 그냥 통증이 날아갈 듯이 집에 갔다고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또 놔 달라고. 이래 가지고 제가 봤더니 병원에서 외부 병원에서 맞고 오셨는데 한 달에 막 4 번씩 맞고 오신 거예요, 스테로이드 주사를. 그렇게 맞으면 안 되시거든요. 그렇게 맞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맞으면 안 되는 게 뼈 주사입니다. 1 년에 몇 번까지 맞아도 되느냐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실은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옛날 교과서에는 뭐 예를 들어 경막의 신경 주사를 뭐 1 년에 3 번까지 맞아야 된다. 뭐 이런 글귀가 하나 있긴 해요. 그래서 고걸 보고 옛날 노 교수님들이 1 년에 이건 3 번밖에 못 받는다. 아니면 뭐 평생에 걸쳐 3 번밖에 못 받는 주사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아니고 스테로이드를 한 번 주사를 했을 때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그 기간이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약을 한 번 먹으면 타이레놀 같은 약은 좀 시간 지나면 효과가 빵 하고 없어지잖아요. 근데 스테로이드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마다 몸에서 빠져나가는 시기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근데 완벽하게 몸에서 이제 좀 빠져나가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한 2 주 정도는 최소 생각을 하거든요, 평균적으로. 2 주 정도. 그래서 한 번 주사를 맞은 다음에 그래도 최소 한 2 주는 두고 그리고 나서 그 최소한 2 주는 두고 또 맞으셔라. 아무리 빨리 맞아도. 고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말 빨리 맞아야 되더라도. 그리고 정말 최소한으로 아껴 맞아라. 그러니까는 꼭 맞아야 될 때만 맞아라.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꼭 맞아야 될 때만 최소의 용량으로 맞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최소의 용량으로 꼭 아껴서 맞으라는 이유는 스테로이드도 부작용을 일으키지만 이렇게 주사를 찌르는 것 자체도 감염의 위험도 있고요. 출혈의 위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위험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 스테로이드 위험뿐만이 아니라. 또 주사를 찌르는 것도 신경을 손상시키는 위험을 또 배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술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약을 먹거나 우리가 이제 뭐 다른 물리치료를 하거나 뭐 요런 걸 했어도 더 보존적 치료를 했어도 잘 안 낫는 경우에 그랬을 때 요 치료를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게 바로 시술, 주사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년에 몇 번까지 답은 없다. 다만 되도록 아껴서 하는 게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스테로이드 최소한 적게 맞자. 요게 답입니다. 네. 그리고 영심김 님께서는 첫 번째 그림처럼 극상근인가요? 거기서 목까지 우두둑 힘줄이 끊어지는 소리가 나는데 어떤 치료를 해야 하는지. 근데 이제 그런 소리는 좀 뭐 무릎에서 우두둑 하는 소리가 난다. 뭐 허리에서 갑자기 뚝 하는 소리가 나면서 아파졌다. 뭐 이런 표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고개를 흔들면서 소리가 뿌직뿌직 난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그림에 나오는 사진처럼 소리가 스륵 뚝뚝 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은 소리가 나지만 통증이 없다라고 하면은 뭐 우선은 특별히 뭔가를 주사를 맞거나 이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인제 힘줄의 어떤 탄력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퇴행성 변화가 이제 시작되는 단계고 뭔가 인제 나는 이거를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이제 첫 번째 단계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증이 없다라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좀 넘어와 보겠습니다. 경추성 두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인제 경추성 두통을 일으키는 다양한 구조물들을 우리는 주사로 인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신경 차단으로 증상이 호전될 수도 있고 경추성 두통을 일으키는 뭐 관절도 있고 신경도 있고 근육도 있고 이런 아이들을 다 주사로 뭐 우리는 호전을 시켜볼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엑스레이나 CT나 MRI로 찾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걔네들이 정말 막 이렇게 관절염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근육이 막 비대해져서 딱 찾아지는 경우도 있고
디스크가 팍 튀어나와 가지고 누르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안 보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또 좀 특징이 이렇게 수술하시는 교수님들은 어 쪼끔 안 좋은 거는 괜찮다 그래요. 특히 우리 서울대병원 교수님들은 좀 그러세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안 좋은 환자들이 많이 와서 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인제 수술하시는 교수님들이 보시고 괜찮다고 했다고 이제 저희한테 보내세요. 근데 제가 보면은 "아 쪼금 아플 만하네요." 이렇게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되게 "아 그쵸. 저 되게 아팠어요." 이렇게 공감을 좀 많이 인제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아플 것 같거든요. 근데 수술하신 교수님들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수술을 안 해도 된다." 이 뜻인 거예요, 괜찮다는 건 거기서는. 근데 인제 저한테 왔을 때는 "아플 만하다." 이런 거죠. "충분히 아플 거다." 이 뜻인 거고. 거기서 괜찮다는 건 "수술을 안 해도 된다." 이 뜻인 거고. 예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경추성 두통의 치료. 이제 이게 MRI나 엑스레이로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주사를 놔서 좋아지면 '아 얘구나.'라고 알아보는 거. 이거를 우리는 진단적 블록이다. 진단적 주사.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단적 주사. 그게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진단적 블록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뼈 주사 있죠? 스테로이드. 그거를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치료 목적이 아니라 진단적 목적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굳이 많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쵸? 그렇겠죠? 근데 만약에 엑스레이나 MRI로 쫙 하고 보였어요. 그랬으면 뭐 그래도 치료 목적이니까 좀 스테로이드를 써줄 필요가 있겠죠. 네. 고럴 때는 통증의 치료 목적이니까 이럴 때는 좀 스테로이드를 써 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구조물들에 우리는 주사 치료를 하는데 근데 이제 어디가 아픈지 주사 치료를 각각을 해 주는데 예전에는 이거를 노 교수님들이 다 인제 뭐 초음파를 사용을 잘 못하는 시절에 그리고 시암이라고 엑스레이를 잘 쓰지 못하는 시절에 엑스레이 시암 되게 비싼 기구거든요. 그거를 이제 잘 쓰지 못하는 시절에는 블라인드 테크닉이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감으로 이렇게 찔렀어요, 감으로. 근데 그러면은 인제 "성공률이 되게 낮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인제는 다 초음파를 보고 놉니다. 초음파를 들여다보면서 노니까 성공률이 되게 높아지고 이제 고런 초음파를 보면서 놓는 그런 테크닉이 다 인제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서 트레이닝을 하는 레지던트랑 펠로우들을 트레이닝하는 고런 그 어떤 프로그램 중에 트레이닝 프로그램 중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네. 자 또 질문 주시고 계시는데요. 아톰님께서 44세 남성분이라고 말씀 주셨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아이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 검사를 받아 보니까 뇌 쪽은 이제 정상이라고 그건 다행인 거죠. 문의를 그렇게 뇌 쪽은 다행인 걸로 확인은 됐고 목 디스크는 있고 목만 아픈 게 아니라 두통까지도 올 수 있는지 네 올 수 있어요. 목 디스크가 있으면 이게 좀 상부 쪽에 목 디스크다라고 하면은 두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를 맞으면 두통도 나아지는지 궁금하다."라고 인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게 인제 만약에 근데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뇌 쪽은 문제가 아닌 거가 확인이 됐으니깐 이제 고쪽은 뭐 걸러졌네요. 근데 이게 아침에 한동안 움직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머리가 아픈 거고요. 보통 인제 모닝 스티프니스라 그래서 보통은 인제 1 시간 이상 되게 관절이 이렇게 뻐그덕거리듯이 인제 굉장히 뻣뻣하고 아프면 그러면은 좀 류마티스적인 걸 의심을 하는 거고 1 시간까지는 아니고 30분 정도 이내로 그런 식으로 굉장히 뻣뻣하면서 두통이 막 되게 이렇게 깨질 듯이 한쪽으로 아프다든지 관절이 아프다든지 뻐근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두통이 오는 거면 그러면은 그거는 인제 좀 관절성 두통 뭐 경추성 후관절이라든지 요런 거를 좀 또 생각을 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좀 상부 경추 쪽에 관절의 문제라든지 뭐 디스크 문제일 가능성도 물론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난번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경추성 두통에서 그 상부 경추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두통, 경추성 두통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두통까지 당연히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결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구조물을 찾으면 그러면 두통도 이렇게 해결을 좀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시 또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초음파가 좋은가요? 엑스레이가 좋은가요? 이제 요거가 이제 오늘의 핵심 키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누구냐 하면 이집트 사람인데요. 근데 인제 지금 뭐 미국에서 이렇게 항상 학회에 가면 나비 넥타이를 메고 나타나는 분이고 지금 뭐 미국의 클리블랜드 대학의 인제 교수인데 이집트에서 인제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뭐 거기서 인제 이민을 간 거죠, 이민. 거기서 대학 교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초음파 쪽으로 그리고 헤드에이크 쪽으로 학회에서 되게 열심히 활동을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되게 좀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 그런 뭐 그 논문을 되게 많이 썼는데 초음파는 그 혈관을 좀 이렇게 인젝션하는 거를 피하게 하고 혈관에다가 약이 들어가는 걸 피하게 한다. 왜냐하면 초음파는 이렇게 혈관을 잘 보여주거든요, 초음파. 이게 초음파 사진이에요. 그리고 그런 반면에 엑스레이는 우리가 엑스레이를 갖고 주사를 놓을 때는 조영제를 쏠 수가 있거든요. 조영제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 조영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초음파는 혈관을 직접 보고 혈관을 이렇게 피해서 주사를 할 수 있지만 엑스레이를 사용할 때는 조영제를 사용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주사를 놓을 때 혈관으로 주입되는 거를 인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장점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결국에. 그래서 이거는 초음파 이미지인 거고요. 봤더니 이렇게 혈관이 직접 보여요, 초음파는. 또 요런 게 바로 초음파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신경이 되게 명확하다면 이렇게 커다란 신경 같은 거는 초음파로 잘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을 피해서 주사를 놓는 거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신경 블록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면 그러면 뭐 신경에다 직접 이렇게 주사를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인제 이렇게 이거는 인제 엑스레이입니다. C암 사진이에요. 그래서 요거로 이제 주사를 놓게 되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조영제를 쏘는 경우에 인제 옆에 요거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혈관을 따라서 조영제가 쭉쭉쭉 약이 퍼지는 거를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주사의 장점이 다르다. 근데 목적을 뭐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인제 그 도구를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도 논문을 좀 썼어요. 도구를 뭐를 선택해야 되느냐 이걸 갖고 논문을 좀 썼고요. 그 초음파의 장점과 단점이 뭐가 있겠느냐. 특히 통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뭐 이런 거 가지고가 인제 저희 쪽의 학계에서는 되게 논쟁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술에는 어느 도구가 더 이득이냐 이거 가지고 계속 인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목 쪽에 어떤 신경 하나를 블록할 때는 이 플루로스코피라는 거는 인제 엑스레이거든요. 이게 낫냐 아니면은 초음파가 낫냐 이거 가지고 막 또 인제 떠들어대는 논문이고 이거는 인제 제가 쓴 건데 이거는 인제 통증 의학에 있어서 초음파의 장점과 단점이 어떤 시술의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이냐 막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하는 뭐 그런 논문을 쓴 거예요. 2024년도에 인제 대한통증학회지에 이거는 제가 실었습니다. 종설로 실은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네. 네, 또 질문 많이 주셨는데요. 이세훈 님께서요. 50견 치료로 어깨에 주사 치료를 받고 조금 좋아지셨는데요. 또 아파지기 시작한다. 주사 치료를 또 받아도 괜찮은지 물어보셨네요. 50견 치료라고 한다면 50견은 인제 어깨가 이렇게 딱딱하게 좀 굳어 있는 거잖아요. 그쵸? 동결견 요렇게 이야기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50견이죠. 근데 주사 치료도 되게 다양해요. 50견의 주사 치료도 딱딱하게 딱 굳어 가지고 잘 못 움직이는 거면 캡슐을 좀 뜯어주는 주사 치료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 아니면은 뭐 그거보다 쪼끔 더 이렇게 가볍게 맞는 주사 치료를 하셨을 수도 있고요. 어떤 종류의 주사냐에 따라서 뭐 그거를 반복하는지 뭐 여부가 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냥 가볍게
콜라겐 주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DNA 주사 정도를 받으셨다라고 한다면은 반복하는 건 전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만약에 스테로이드 주사 종류를 좀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어깨 쪽에 스테로이드를 힘줄에다가 반복하는 거는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걔가 인제 힘줄을 에다가 스테로이드를 주입하게 되면은 스테로이드가 힘줄에 주입될 때 걔가 좀 힘줄을 약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힘줄이 인제 좀 장기적으로 어 만약에 부분 파열이 됐다면은 걔가 또 좀 더 파열을 더 심하게 만드는 고런 경향도 있을 수 있거든요. 50변 치료를 어떤 거를 받으셨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유은진 님께서는 "목이 아픈 증상은 없다. 그런데 팔이랑 손가락이 많이 저리다." 이런 분들 되게 많이 계세요. 팔이랑 손가락이 많이 저린 분들 계시는데요. 찾아보니까 목이 있으면 목 문제가 있으면 그렇죠. 저림이 있을 수 있다 하여서 질문을 주셨다고 말씀 주셨네요. 목 문제로 팔하고 손가락 저림이 있는 경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지. 네 맞아요. 목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 하부 경추 있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4 번, 3 번, 4번 디스크, 4 번, 5번 디스크 정도가 안 좋으시잖아요. 요 정도가 안 좋으시면은 그러면은 어깨 쪽으로 저림이 무겁고 저림이 있을 수 있고요. 5 번, 6 번, 6 번, 7번 그리고 또 고 정도 7 번 흉추 1번 요 정도 디스크가 안 좋으면은 손으로 저림을 호소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디스크가 눌려 가지고 라고 한다면 쪼끔 되게 특징적으로 목부터 이렇게 쭈루루루룩 내려가는 그런 종류의 팔저림을 좀 많이 호소를 하시고요. 팔과 손 저림이 인제 뭐 손바닥 전체가 저리다든지 뭐 요런 식으로 호소를 하신다. 양쪽이 다 저리다든지 아니면은 뭐 시리듯이 저리다든지 이렇게 호소를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레이노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혈관성이라든지 약간 다른 종류의 좀 저림을 또 한 가지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또 뭐 수근관 터널 증후군 요런 것도 좀 저릴 수가 있겠고 여기 엘보우 그러니까는 팔꿈치 여기서도 뭐 여기 팔꿈치에서도 여기 하나 신경이 눌리는 부위가 있거든요, 안쪽에서. 여기서 큐비탈 터널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도 하나가 인제 눌려서 그래서 새끼손가락 쪽으로 저리는 증후군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저림이 여러 가지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인제 어느 부위가 저리느냐에 따라서 좀 꼼꼼하게 따져야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인제 목의 통증은 없어요. 근데 이제 팔하고 손가락 저림만 주로 호소를 하시겠죠. 그리고 목의 움직임에 따라서 또 저림이 악화되는지 그걸 우리는 인제 스펄링 사인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런 게 나타나는지 요런 것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웅얌님께서는 후두신경 감압술 받으셨군요. 요거를 받고 나서 그래도 호전이 되셨네요. 다행이네요. 네. "이거를 아는 의사들이 별로 없다." 네. 후두신경 감압술 같은 경우는 후두신경통인 환자분들이 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어요. 근데 이제 후두신경 블록을 그냥 일반적인 블록을 그랬는데도 잘 해결이 이제 통증 완화 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인제 뭐 선택을 해볼 수 있겠죠. 치료 방법으로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인제 우리나라에서도 인제 후두신경 감압술 하는 그 병원이 몇 군데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중에 한 군데서 하신 걸로 생각은 되네요. 그래서 인제 고거를 받으시고 외국 같은 경우는 후두신경 감압술까지는 안 하고 후두신경 있는 데다가 그 페리페럴 너브 스티뮬레이션이라는 것도 많이 해요. 그거는 뭐냐면 말초 신경 자극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가 그 건강보험 승인을 못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그 말초신경 자극술 그거를 감압술 하기 전에 먼저 좀 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건 이제 수술이 아니라 시술에 속하기 때문에 그 자극술을 먼저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제 고거는 보험 승인을 못 받아서 못 하고 감압술 쪽으로 이제 좀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좋아지시면 정말 인제 다행인 거고 그거를 해도 쪼끔 완벽하진 못해서 그래서 아직 통증이 남아서 좀 더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네.
하시는 신경외과 쪽에서 좀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서전들이 해야 되니까. 하는 뭐 그 병원도 조금 예 정해져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자 쪼끔 더 인제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인제 뭐 목적으로 그냥 "근육 치료를 왜 하나요? 왜 근육은 왜 뭉칠까요? 근육이 뭉치면은 왜 힘줄이나 인대도 아픈 걸까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왜 아픈 걸까요? 보면은 여기 노말한 그런 근육은 이렇게 그 텐던 그러니까 힘줄이 이렇게 뼈에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물이에요. 근데 이렇게 근육이 땡땡하게 뭉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땡땡하게 뭉치면 힘줄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힘줄이 늘어나는데 힘줄이 늘어나면서 장력을 받다 보니까 얘가 막 두꺼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렸어요. 그렸는데 잘 그렸나 모르겠네요. 얘가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근육도 이제 질이 나빠지면서 찌글찌글해지면서 두꺼워지고 힘줄도 두꺼워지면서 그러면서 단단해지고 요런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 두꺼워진 근육 안에는 트리거 포인트라는 게 생겨요. 걔는 뭐냐면 이렇게 근육을 이렇게 바늘로 한번 틱 치잖아요. 찔러요. 그러면 얘가 근육이 전기가 오듯이 지가 뻘쩍하고 튑니다. 펄쩍. 펄쩍하고 펑 하고 쪄요. 저는 실은 참 되게 엽기스러울 수도 있는데 제 근육을 제가 찔러서 주사를 놓는데 그러니까 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깨 같은 데 이렇게 찔러 가지고 제가 이렇게 놓을 때가 있거든요. 너무 아파서 가끔 전 컴퓨터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 놓고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찌른단 말이죠. 이렇게 찔러요. 이렇게 찌르는데 여기에도 이제 트리거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인제 압통점이다. 인제 우리말로는 고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압통점을 이제 제대로 한번 빵 찔러요. 그러면 내 치료가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압통점을 딱 찌르면 그 근육이 펄쩍하고 뛰거든요. 깜짝 놀라요. 어우 전기가 그냥 아주 그냥 정신이 확 들게 펑 하고 뛴다니깐요. 여기 압통점을 직각으로 딱 찔러 줘야 돼요. 뻥 하고 찔러 주면은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인제 물리적으로도 걔를 풀어 주는 거고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국소마취제를 이렇게 살짝 주입해 주거나 아니면은 뭐 보툴리눔 톡신을 살짝 인제 주입을 해 주는 거죠. 네. 고런 식으로 주입을 쪼끔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걔가 인제 화학적인 그런 또 풀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가 인제 살짝 이제 풀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뭐 IMS라는 것도 인제 해 주기는 해요. 고런 것도 요런 인제 힘줄에다가 같이 그 드라이 니들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힘줄을 또 풀어주는 자극을 해 주는 그런 뭐 시술들을 같이 해줄 수도 있어요. 목 근육도 되게 많이 딱딱해지잖아요. 그래서 고런 거를 같이 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인제 목 쪽은 초음파를 사용하기가 되게 좋은 부위예요. 저도 인제 논문에도 썼지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시작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뚱뚱한 분들도 목은 그렇게까지 지방이 엄청 많진 않아요. 물론 쪼금 짧은 목의 그 소유자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짧은 목의 소유자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도 뭐 목이 엄청 뚱뚱하진 않단 말이죠. 그래서 하다 보면은 목은 초음파로 이렇게 어느 정도 구조물이 잘 이렇게 구분이 갑니다. 네. 그래서 초음파를 활용해서 우리는 목에 안전하게 네 그렇게 주사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인제 성상신경절 블록이라는 그런 주사를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왜 초음파를 꼭 사용해야 되느냐? 타겟은 여기예요. 이 노란 별표. 여기를 우리는 타겟으로 합니다. 이분은 좀 기린 목이네요. 엄청 길게 서양 분인데 이런 식으로 앞에다 이렇게 고개를 뒤로 제끼라고 얘기를 하고요. 초음파를 이렇게 안목에다가 갖다 대고 여기다 인제 바늘이 들어가는 위치가 여기예요. 근데 되게 인제 무서우실 것 같긴 해요. 인제 눈을 감고 이렇게 초음파를 안목에다 갖다 대고 이렇게 주사를 놓는 겁니다. 이렇게. 네. 주사를 놓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바늘이 들어가니까 여기가 타깃이에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자 보세요. 여기서 죄송해요. 여기가 바깥입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주사가. 왜냐하면 이게 기도고요. 이게 지금 식도입니다. 요게 식도고 요게 갑상선 그리고 요게 인제 캐로티드 아테리라 그래서 그 목 쪽에 있는 경동맥 이거고 여기에 있는 경정맥은 지금 찌그러져 있어요. 눌려 있고 초음파로 살짝 눌러서. 그리고 이게 5 번 경추신경, 6 번 경추신경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타깃이에요. 이렇게 지금 바늘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이 바깥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근데 왜 초음파로 놔야 되냐? 여기 보면은 이거 혈관인데 되게 중요한 혈관이고요. 그리고 이거. 이거 찌르면 안 되겠죠. 6번 신경인데 6번 신경은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신경이거든요. 5번 신경도 이렇게 내려가요. 어깨에 따라 내려간단 말이죠. 이런 신경 주사 놓을 때 잘못해서 찌르면 안 된단 말이죠. 여기다가 성상신경절 블록을 하는 타겟인데요. 이거는 왜 하냐? 얼굴 쪽으로 만약에 대상포진 신경통이 왔다. 대상포진 뭐 이런 거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비정형 안면통, 3차 신경통, 턱관절 뭐 이런 거 있으신 분들 요거 합니다. 요 성상신경절 블록 요것도 하고요. 그리고 또 팔 쪽으로도 팔 쪽으로 대상포진 신경통, 그리고 팔 쪽으로 뭐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아까 우리 팔 쪽에도 저리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혈관성으로 뭐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있지 않은 종류의 통증들 요런 거 있을 때도 요거 요렇게 합니다. 네. 요 시술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 논문에서는 미국에서 나온 논문인데 미군들 아프가니스탄에 파견 나간 그쪽 미군들이 뭐 정신적 고통을 많이 받는데 불안감과 우울감이 이 시술을 4번 받았더니 좋아졌다. 뭐 이런 논문도 나오더라고요. 네, 뭐 불안감을 좋아지게 하는 데도 효과가 있대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되게 재밌는 걸 하나 봤는데 어떤 교수님이 이 시술을 한 환자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정말 열심히 어떤 병으로 인해서 해줬대요. 그 환자한테 해드렸는데 한쪽만 했겠죠. 한쪽으로만 아프니까. 근데 되게 좋은 시술이에요. 자율신경계 흥분도를 되게 낮춰주는 시술이거든요. 그랬더니 그쪽 머리카락만 되게 많아졌대요. 그러니까 반대편은 탈모가 조금 진행이 됐는데 이거를 시술 한쪽의 머리 쪽은 탈모가 생기지 않았다. 뭐 이런 논문 그런 이제 기고문을 내셨더라고요. 그건 잘 된 건지 참 슬픈 일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 환자가 그렇게 됐다네요. 네. 어떤 이유로든 이제 그 피부과를 갔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얼굴 쪽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해주는 뭐 그런 시술이거든요. 팔 쪽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근데 뭐 왜 이 시술을 이렇게 중요하게 해야 되느냐? 이 시술이 또 중요한 이런 혈관과 신경들을 비껴가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그냥 보지도 않고 막 찌르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예. 게다가 되게 중요한 구조물, 버테브럴 아테리 이게 있거든요. 이 중요한 구조물. 이거에 약이 잘못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되느냐? 경련을 일으켜요, 경련. 여기에 약이 팍 들어가면 이 성상신경절 블록에 쓰는 거는 국소마취제를 주입하거든요. 한 5cc 정도를 최소 주입을 합니다. 5cc가 이 버테브랄 아테리라는 우리 뇌로 가는 동맥에 얘가 주입이 되잖아요. 그럼 경련하는 거예요, 환자분이. 큰일 나겠죠, 진짜. 그리고 얘가 잘못해서 막 이런 식도나 기도나 아니면은 뭐 잘못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 이러면은 또 환자분이 숨을 좀 답답해서 아예 못 쉬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초음파를 보면서 이 시술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버테브랄 아테리라는 목으로, 아까 뇌로 가는 동맥에 약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시술은 여기다가 꼭 중요한 구조물들을 피해서 해줘야 되는 시술이다라는 것이죠. 네. 또 좀 더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시계님께서 엑스레이를 보면서 받는 것은 방사선 문제는 없을까요? 예, 맞아요. 이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몸에 안 좋지는 않나 싶은데 어떤지 궁금하네요. 초음파로만은 못하나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초음파로 하면은 훨씬 더 좋을 걸로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이 시암으로 하는 엑스레이는 뭐 우리가 다른 엑스레이보다는 그래도 노출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잠깐 노출되는 것 정도가 그렇게까지 뭐 환자분한테 치명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정도의 양은 아니다라고 우선은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엄님께서는 예전부터 목 통증이 있었다. 그리고 목 디스크도 현재 있는데 심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등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다라고 말씀 주셨고, 목과 관련해서 아이고 되게 많이 받으셨다. 신경 차단술을 25번, 신경 성형술도 받으셨네요.
근데 특정 부위, 특히 등만 아프다. 혹시 근막 통증 증후군인지. 음. 근데 만약에 이렇게 어 신경 차단술을 25번이나 받았고 신경 성형술까지도 받았는데도 일시적인 반응은 있는데 다시 아파진다든지 뭐 그런 거라도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어 정말 똑같았다. 전혀 반응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아닌 거예요. 저 시술의 효과는 별로 없는 거죠. 음.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게 맞아요. 신경 차단술도 타겟을 어디로 놓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요, 타겟을. 종류가 많고요. 이 뒤에서 또 조금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하는데 신경 차단술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쪼끔씩 효과가 달라져요. 음. 그리고 신경 차단술도 신경을 타겟으로 하느냐 그리고 관절을 타겟으로 하는 신경 차단술이냐에 따라 또 효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좀 25번이라고는 하지만 쪼끔씩 뭔가가 달랐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거에 반응을 보였냐 요것도 좀 꼼꼼하게 따져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근막 통증 증후군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100%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막 통증 증후군은. 근데 그게 쪼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퓨어하게 굉장히 단순하게 그거 하나만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그게 매우 드물고 '내가 디스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와 연관된 부위에 근근막 통증 증후군은 거의 100% 있다고 보시면 뭐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유은지 님께서는 예전에 CT를 찍으셨을 때 조영제 알러지가 있으셨군요. 네. '큰일을 치를 뻔했다.' 네. 고런 분들이 계십니다. 네. 목 주사 때도 조영제를 쓰는지 궁금해하셨는데요. 쓴다면 미리 알러지를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보통 CT는 병원에서 알러지 반응이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CT 이제 대학병원에 이렇게 있을 때 가끔 낮에도 이렇게 뭐 CPR 뜹니다. CPR 뜰 때가 있고 이렇게 밤에 늦게까지 일하다 보면은 CT실 알러지 뭐 그것 때문에 CPR 뜰 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저런 경우가 있고 저도 이제 CT 오더를 낼 때가 있는데 그때 알러지를 꼭 체크하게 돼 있어요. 환자 이전에 알러지 있었는지 그리고 환자분들 얼러트 노트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예전에 CT 알러지가 조영제 알러지가 있었는지 거기에 적혀 있어요, 있었던 분들은. 근데 이 씨암 가지고 하는 조영제는 CT 조영제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CT 알러지 있었더라도 씨암 그 조영제에는 대부분은 알러지는 없어요, 대부분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좀 알려 주셔서 이제 미리 의료진이 쪼끔 더 주의를 하고 경계를 하고 환자분을 모니터링하게끔 알고 있는 거는 필요하겠습니다. 네. 미리 알고 있고 그리고 혹여라도 만약에 알러지 반응이 나타났다면 교차 알러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랬다면은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모니터링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는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쪼끔 더 돌아오면요. 이거는 인제 저와 우리 병원의 간호사의 목을 찍은 겁니다. 왜 중요한지 왜 초음파를 보면서 주사를 놓는 게 중요한지를 보여 드리는 건데요. 보시면 동영상이에요. 보면은 이게 동맥이에요. 아까 뇌로 가는 동맥인데 이게 인제 이렇게 없어지는 요 위치를 찾아서 여기가 보통 주사를 놓는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이게 인제 경추 6번 포인트예요. 요런 식으로 찾아서 놓는데 이건 제 목이에요. 저의 목인데 저의 목은 이게 경추 6번인데도 바깥에 이 동맥이 있어요. 보통 경추 6번이면 이게 없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경추 6번에서 안 없어지고 경추 5번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체 인구의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20%는 저 동맥이 경추 6번에서도 바깥에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다시 한번 볼까요? 요렇게 보여 드릴게요. 어이구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얘가 지금 여기가 타겟이거든요. 여기다가 놔야 되는데 여기다가 놓는 타겟입니다. 근데 여기로 만약에 국소마취제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인제 저 같은 경우는 경련을 할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국소마취제가 그냥 들어가게 되면 경련을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되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죠. 끔찍한 일이 숨을 못 쉴 거예요. 숨을 못 쉬고 의식이 없어지겠죠.
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시술을 여기다가 하면 안 돼요. 경추 6 번에다 하면 안 되고 경추 5 번에다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이미지를 보지 않고 그냥 했다. 경추 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났을 수도 있는 그런 20%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 초음파를 보면서 이 중요한 혈관이 경추 6번 부분에서 없어지는지, 그래서 안전하게 이 성상신경절 블록을 해도 되는지 경추 6 번에서 요거를 확인하면서 시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보고 요거를 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좀 복잡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전체 인구의 20%면 꽤 많은 거예요. 5명 중에 1 명입니다. 제가 그 1 명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 시청자분들도 5명 중에 1 명에 속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술이 필요하다면 초음파를 보면서 꼭 하시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성상신경절 블록입니다. 네. 또 질문 좀 많이 주셨는데요. 요 질문까지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어차피 우리 시암 가지고 하는 건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나눠 봐야 되기 때문에 또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이다은 님께서는요. 신경 성형술 그것도 원하면은 목 치료에서 사용 가능한지. 네. 맞아요. 우리가 허리 쪽에서 신경 성형술 하는 거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목 쪽에서도 신경 성형술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냥 일반 신경 블록만으로 효과가 조금 너무 짧았다. 그런 경우는 관을 집어넣어서 좀 더 타겟하는 그 신경 부위에 구멍으로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그 관을 위치시킨 다음에 뭐 풍선을 좀 더 사용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조금 더 낭창낭창한 그런 관을 사용해 가지고 원하는 위치로 정확하게 보낸 다음에 거기다가 약을 조금 더 이렇게 붓기를 빼는 종류의 약을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 주는 고런 종류의 신경 성형술을 경추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진애 님께서는 근막이 뭉쳐도 통증이 있는지, 근막에도 감각이 있는지. 이건 되게 학구적인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음 어 그 마취통증의학과 쪽에서 이 근막 그 블록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발전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근막 블록법, 그러니까 어떤 그 테크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됐고요. 그런 뭐 팩블럭, 탭블럭, 뭐 팩1, 팩2, 뭐 세라투스 플레인 블럭 막 이래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블럭 방법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왜 근막에다가 블럭을 하면은 통증이 좋아지는지, 뭐 요런 것들에 대해서, 근막에도 감각이 있는지, 거기도 물론 신경들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는 거기다가 블럭을 했을 때도 뭐 통증이 완화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겠죠. 신경들이 지나가니까요. 그리고 거기에도 통증을 인지하는 그런 리셉터들이 있고요. 인지하는 그런 구조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막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경 블록의 타겟들이 되겠습니다. 통증을 치료하는 그런 타겟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영철 님께서는 뉴스에서 주사약이 혈관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사고도 들었었는데 네, 그런 경우도 뭐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일부러 혈관에 집어넣어서 통증을 치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고도 될 수 있지만 뭐 그걸 일부러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사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기계로 보면서 진행하면 그럴 위험이 많이 줄어드는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거를 일부러 혈관으로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초음파를 보면서 주사를 놓는다든지, 엑스레이, 아까 시암이라는 기계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보면서 주사를 놓는다든지 요렇게 놓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으로 들어가면 크게 사고가 나는 부위에 그 엑스레이나 초음파를 꼭 봐야 된다. 요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요런 그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김대필 님께서는요. 이렇게 이미지를 보면서 주사를 놓으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오히려 시간은 더 오래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그 타겟을 보면서 주사를 놓기 때문에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의사들이라면 시간은 오히려 더 적게 걸린다. 하루 날을 잡고 시술을 생각해야 하는지 아니면 금방 가능한지요. 그거는 시술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막 그 수면 마취까지 필요한 시술도 있어요. 그리고 뭐 내시경 보고 하는 시술 있죠.
그런 경우는 엑스레이도 필요하고 그리고 환자분을 잠깐 재우기도 해야 되고 그런 경우는 뭐 한 1 시간 반에서 2 시간 이렇게도 뭐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간단하게 그냥 초음파로 요렇게 목에 성상신경절 블록 요런 경우는 정말 한 3 분에서 5 분만 잡아도 충분한 고런 종류의 뭐 시술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상신경절 블록이 교감신경 차단술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교감신경절 블록입니다. 어려운 시술인지 지방병원에서 저 시술을 하는 분을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네 저거는 인제 사고가 나게 되는 경우는 좀 무섭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버테브럴 아테리라고 하는 뇌로 가는 혈관에 약이 들어가는 경우는 좀 무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트레이닝을 받은 그런 통증 전문의들만이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시술이 되겠지만 그래도 제대로 반복하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좋은 시술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했을 때 한쪽은 머리털이 계속 나고 한쪽은 머리털이 하나도 안 빠지고 한쪽만 탈모가 왔다라고 하는 그런 좀 슬픈 사연이 있을 정도로 좋은 시술입니다. 네. 그리고 왼쪽으로 누우면 피가 올라오는 것 같고 미세한 통증과 어지러운 느낌도 있어서 불안감이 옵니다. 신경과 이비인후과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상이 없는 걸 확인하신 거는 다행입니다. 왼쪽으로 누울 경우에 왼쪽 목에 욱신욱신한 느낌이 동반되곤 한다. 원인을 알고 싶다라고 말씀 주셨네요. 근데 만약에 우선은 중요한 건 이비인후과랑 신경과에서 뭐 뇌 쪽하고 이비인후과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 확인을 하셨다고 한다면 경추 쪽 확인하실 차례네요. 경추 쪽으로 상부 경추 쪽으로 이상이 없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약을 먹거나 뭐 이런 근육을 풀어줘도 계속 증상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 상부 경추 쪽에 대한 진단적 블록을 한번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우리 긴 시간 동안 이제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 초음파 뒷부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엑스레이를 가지고 하는 블록에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번 주 너무 춥다고 하던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컨디션 조절 잘 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